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연장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을 만났습니다. 이 의원의 입당 논의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치부 연결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식 기자, 한 위원장이 먼저 만남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국민의힘 입당을 요청한 걸로 보이네요. 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무소속 이상민 의원을 만나 점심 식사를 함께 했는데요. 한 위원장은 저희와 함께 해달라고 했다며 사실상 입당 제안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숙고해야 한다면서도 상당히 의기투합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최근 이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 출마를 선언했던 국민의힘 인사가 출마 지역구를 대덕구로 옮기기도 했는데요. 정치권에선 이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을 대비한 사전 작업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최 기자, 오후엔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행사가 열리는데 이 자리에 여야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여러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도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지난 2일 부산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다치면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외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축사를 낭독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릴 예정인데요. 최근 창당을 선언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제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도 법치주의도 공정과 상식도 오늘 모두 걷어차버린 겁니다.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 방탄 국민이 거부한다. 지금 진행되는 거 다 그냥 스톱시켰다는 거잖아요. 너무 속이 뻔히 보이는 것이고요. 국민에 도움이 됩니까? 저는 특검에 대한 거부권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야당이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즉각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야 모두 총선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패널 4분 모시고 정치권 쟁점들 자세히 짚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제 먼저 보겠습니다. 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은 임시 국무회의가 시작된 지 11분 만에 의결됐고 이후 대통령 지각까지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례적으로 속전속결로 하나씩 처리가 된 걸로 보이는데 배경부터 들어볼게요. 이례적으로 속전속결은 아니었던 아닙니까?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건 다 예정되어 있었던 거죠. 예. 사실은 이전 사건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나 그다음 보수의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이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당연한 일이었다. 그게 왜 그랬냐면 민주당이 노리는 게 뭔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걸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다 민주당도 알고 있을 거고 이 특검법이 통과될 거라고 민주당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악법적인 조항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냥 대놓고 피의사실 공표하는 그 브리핑을 하겠다는 거. 그다음에 그 특검 검사를 임명하는 것도 완전히 한쪽은 다 배제하고 자기들끼리만 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독소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거부권 행사하고 그러니까 정치 공세의 일환으로 이걸 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도 좋고 저도 다 좋은 거예요. 민주당의 그 수 계산으로는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를 만약에 통과시킨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총선은 다 이제 이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이 수사 관련한 매일같이 시작되는 그 브리핑으로 그냥 시작해서 끝나는 그런 총선이 될 게 너무 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최순실에 관련된 그 특검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다 보아왔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국민들께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 스스로가 다 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그 민주당의 정치 공세, 민주당의 나쁜 의도 이게 뻔하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그 주저하지 않고 했다.
대통령실에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이례적으로 속전속결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속전속결이 아니다. 당연한 네, 절차다. 당연한 절차다 반박 이렇게 들어볼게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시는 방향이 이것과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실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법치주의였던 것이고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유독 김건희 여사 앞에만 와서는 왜 특검법도 좌절되어야 하는지, 그것도 대통령께서 배우자에 관련된 특검법인데 그것을 거부하시는 것이 과연 이해충돌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 부분은 이제 속전속결로 처리한 이유는 뭐 정미경 최고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는 처음부터 이 거부권을 뭐 망설이지 않고 행사하겠다라는 말 공언해 왔었거든요.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는 뭐 예정된 대로 흘러간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앞으로 남은 것들,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후에 이제 국회에서 제2요구권에 의한 제의를 하게 됐을 때 과연 이게 통과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남은 쟁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선 이관섭 비서실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 실장이 이 자리에 앉은 뒤 이제 공개 브리핑을 한 게 공교롭게도 어제 이 자리였는데 특검법의 문제점에 대해 하나하나 꼬집었죠. 내용 들어보시죠. 도이치모터스 특검 또한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인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등 50억 클럽 특검 법안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눈에 띄는 발언은 허위 브리핑입니다. 이 법안이 이제 실제 시행이 되면은 이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사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과정을 허위 브리핑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두 가지죠. 예. 하나는 브리핑을 하는 주체, 그러니까 총책임자가 특검이잖아요. 그러면 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않으려면 그 특검을 임명함에 있어서 굉장히 객관적인 과정을 거쳐야 돼요. 누구나, 국민 누구나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저 사람이 특검으로 있는 그런 그 수사와 그다음에 브리핑은 믿을 수 있어 하는 과정이 겪어져야 브리핑에 대한 신뢰도가 일단 올라가잖아요. 예. 그런데 이 특검은 그 전례와 다르게 특정 정당만 이렇게 추천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원래 특검법이 갖고 있는 원래의 취지와 아주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주체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앞서 지금 이관섭 실장이 이야기했던 부분들, 즉 지금까지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돼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검찰들이 그렇게 탁탁 털어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난 부분을 또다시 그것을 지금의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대선 과정 속에서 특정한 뉴스를 이렇게 조작했다는 그런 그 의혹을 받는 특정 언론사들이 내놓은 그 자료를 통해서 이 매체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므로 이것은 사실이다라는 등의 어떤 그런 브리핑을 그렇게 신문 자료로 인용하면서 특정한 진영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구도대로 매일같이 브리핑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반론도 못해요. 수사하는 도중에는 또 재판에는 이미 그 총선 이후에 재판이 시작이 될 것이므로 총선 내내 반론권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 허위일 수 있는 그런 브리핑이 그대로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브리핑이 허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대통령 실장, 비서실장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허위 브리핑이라는 게 사실 이제 철저하게 좀 진영 논리 속에서 만들어진 프레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브리핑 조항이고, 이거는 갑자기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서만 생긴 새로운 조항이 아니라 과거 뭐 최순실 특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굵직한 특검법에서 늘 있었던 조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조항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요, 무분별하게 어떤 피의 사실들을 공표하게끔 만들어진 브리핑 조항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분명
분명하게 적시가 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는 피해 사실 공표의 경우에는 좀 제한이 된다. 이런 규정도 있는 만큼 그렇죠. 저는 이 브리핑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과거의 모든 특검의 선례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 대통령실에서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이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공세를 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배우자와 관련된 불리한 사실들이 노출될까 봐 우려스러운 마음에 그리고 방어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 논리로서 이 특검법에 이미 있는 조항들을 애써서 좀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허위 브리핑이라는 거는요. 이런 거죠. 이 특검의 독소 조항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사 상황을 매일같이 브리핑해요. 물론 수사 상황을 브리핑할 때 그게 허위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이걸 허위 브리핑이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민주당을 향한 얘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특검에서 그 브리핑,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맨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민주당이 재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허위로 막 그거를 갖다 하기 시작하면 제가 봤을 때 총선 못 치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허위 브리핑인 거지 지금 이거를 구체적으로 뭐 특검에서 나오는 그 조항을 가지고 허위 브리핑이다라고 말한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드립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내용의 가부 옳고 그름은 재판 과정에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총선 전에는 이거를 뭐 단정 지을 수가 그렇죠.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네, 수사 알겠습니다. 상황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 한 가지만 덧붙이면은요. 지난번에 청담동 술자리 있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죠. 수사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리고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재판이 돼야 아는 건데요. 그때 민주당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청담동 술자리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그 최고위원회의에서 뭐 녹음기를 트네, 뭘 트네, 그다음에 무슨 TF를 만든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마치 청담동 술자리가 막 사실인 것처럼 민주당이 계속 그 호도, 브리핑을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지점을 의식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뭐 이번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지을 수는 없지만 일단 그런 부분까지 우려된다 이런 말씀인데 일단 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이 8번째입니다. 노태우 정부 당시인 1988년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 행사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적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국민들 보시기에 대통령의 어떤 불통의 이미지나 오만의 이미지가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대통령실도 이번 거부권 행사 당연히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때 국민의 여론이 향방이 어디로 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당연히 대통령실로서도 부담이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국민적인 어떤 요구나 어떤 국민적인 희망과는 다른 길을 좀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거부권 행사하게 된 것, 그 전에 법안들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 것과는 양상이 전혀 다른데요. 결국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라는 본인의 배우자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대통령의 제2요구권에 가족에 대한 부분들의 수사를 막는 것, 그런 것까지도 허용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 즉 제2요구권의 범위에 대해서 이제 좀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해상충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여론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이야기 하시는 건데 이거 진짜 하실 예정인 거예요? 아니면은 시간을 보면서 결정을 하겠다 이거예요. 정해진 게 있습니까, 민주당이? 아직 뭐 공식적으로 정해진 건 없는데 분명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식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권한쟁의 심판은 잘 아시다시피 그 헌법기관들, 국가기관들 사이에 그 권한의 어떤 범위와 요건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중간에서 판결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은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과 그리고 대통령의 제2요구권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인데요. 대통령의 제2요구권이 분명히 헌법상의 권한이지 그 범위가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것까지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 그러니까 이해상충의 그런 관계가 있을 때도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이 범위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검토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선 이번 거부권 행사 이후 이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 카드를 꺼냈습니다. 먼저 이 부속실부터 짚을 텐데 대통령실에선 이 부속실을 국민이 원하면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 폐지가 대선 공약이었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 배경이 뭘까요? 일단 이 부속실과 특별감찰관제와 관련된 그러니까 야당의 어떤 목소리 또는 언론들의 어떤 요구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아까 이 윤석열 정부가 제2부속실을 다시 부활시키지 아니한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 철학상
큰 정부를 지향하지 않고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그래서 정책실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제2부속실을 폐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옛날 청와대에 비해서 지금 대통령실의 직제라든지 부제가 상당히 작은 어떤 규모로 하겠다라는 그런 철학에 기반을 두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2부속실과 관련돼서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박근혜 청와대에서의 제2부속실 문제들 많이 야기됐고 일정 정도 국정농단의 여러 가지 수사에서 제2부속실의 어떤 농단의 부분들이 포함돼 있었고 그것이 지금에 와서야 사실이 아닌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논란이 있었던 것 그 이후에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역시 논란이 계속됐었습니다. 김정수 여사와 관련된 문제들, 뭐 옷과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전혀 박근혜 정부를 그렇게 비판하면서 청와대를 비판하면서도 문재인 청와대 역시 제2부속실과 관련된 그런 많은 문제들이 야기됐었거든요. 그런 두 번째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제2부속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폐해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다시 부활을 안 했는데 지금 관련돼서는 어쨌든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의혹이라든지 리스크들을 그러면 차라리 제2부속실을 다시 부활시킴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와 관련돼서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게 문재인 청와대와는 다르게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서 또 다른 어떤 부속실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에서 아마도 부속실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2부속실 설치는 사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는 지금 뻔뻔한 거래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특검법의 거부권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서야 이제 제2부속실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다 보니까 진정성이 좀 의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 여론의 역풍이 우려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 제2부속실을 뭐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면 검토해보겠다라는 식으로 메시지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과 이런 오만함들을 거기로 향하고 있는 비판들을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좀 꼼수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여러 언론에서도 그렇고 요구했던 것처럼 제2부속실이 이 특검법 거부 전에 신설 검토라든지 정말 신설이 됐다고 한다면 사실 이 정도로 뭐 민주당에서 비판하거나 그러지 않았겠죠.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특검법을 거부하고 나서야 갑자기 뭔가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들이 있을 것이 우려가 되고 역풍이 불까 봐 우려가 되니까 그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던 부분에서 움직임이 시작됐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좀 대통령께서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너무 작게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원래 슬림한 대통령실을 강조를 했지만 결국 보면 지금 거의 다 좀 부활 수순으로 가고 있어요. 뭐 정책실 같은 경우에도 새로 만들었고, 뭐 과학수석 같은 것도 새로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임 정부에 있었고 필요했던 기능이었지만 슬림한 대통령실을 강조하다 보니까 없앴던 기능들을 다시 부활시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2부속실도 있었던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루라도 좀 빨리 신설하는 것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다면 뭐 부활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지만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시선을 돌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 꼼수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인데 반박 있으십니까? 네.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보여줬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그 갑질이었어요. 다수당의 갑질. 그 전에 그 국회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근데 갑질은 사실 과한 표현이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시거나 예를 들면 그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킬 때 보면 사실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하는 여론조사에서도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제 기억으로 한 70%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걸 반대했습니다. 검수완박. 그런데 그걸 통과시켜 버리잖아요. 다수당. 그래서 다수당의 갑질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게 거기서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용을 하는 거죠. 본인들의 권한을 막 지금 남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도 쭉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수당의 횡포이면서 다수당의 권한의 남용이거든요. 그럼 이 남용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걸 가지고 다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또 왜냐하면 뭐 배우자에 대한 거니까 뭐 안 하는 거 아니냐, 뭐 법치주의를 막 들먹거리면서. 근데 본인들의 남용에 대해서는 아예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특별감찰관과 그다음에 제2부속실 얘기는요.
아니 대통령의 입장에서 지금 국민들께 어떤 식으로든 무언가 메시지는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그런 지적하는 거는 맞고 그래서 제가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얼마나 우려하시는지 아니까 제가 그러면 앞으로 제2부속실 사실은 그 전에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의상 비용에 대해서 온 국민이 알고 싶었는데 문재인 정권이 끝끝내 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대해서 아예 봉인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제2부속실에 김정숙 여사의 의상 디자이너의 딸을 취직을 시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2부속실이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나중에 김정숙 여사가 무슨 해외여행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란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것도 국민의 뜻을 받들고 제2부속실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 제2부속실 다시 만들어서 이것도 관리를 좀 하게 하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요. 특별감찰관 아예 입 닫고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께서 계속 요구했어도.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지난 10년 동안은 유일한 사례. 그렇죠. 사퇴한 이후로 그다음에 공석으로 지금 계속 두고 있지만 비용은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감찰관 제도 다시 임명시켜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그거는 국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본인의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또 민주당이 문제 삼는 건 그거는 처음부터 이거는 정치 공세였다라는 걸 드러내는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민주당에서는 꼼수다 이런 입장이고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통령실에서 할 수 있는 조치다 지금 이런 주장이 맞부딪히는 건데 거부권에 대한 여야 입장도 하나씩 짚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대통령실과 입장을 같이 하면서 이 총선을 위한 선거 공작이다. 그리고 야사당은 어제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대통령 결정을 비판했는데 이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판왕이라고 할 것입니다. 쌍특검법을 계속 총선의 중심 이슈로 삼아 총선이 임박할 때까지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선거 공작이기도 합니다. 국민과 함께 이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야당이 국민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여야가 지금 재의결 시점을 놓고 강하게 충돌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법률이 또 부위원장이시잖아요. 언제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민주당은? 사실 이 재의결을 다시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원내에서 아마 원내 지도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헌법상이나 법률상에 그 재의 요구권을 그 대통령이 행사하셔서 국회로 다시 넘어온 그 법안에 대해서 재의결을 언제 해야 되는지 시점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마감 시한, 데드라인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 대해서는 국회 상황과 그리고 민주당 또 국민의힘 그 여야 원내 대표들 그 원내 지도부의 어떤 일정들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다만 또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이제 필습을 당하고 또 입원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또 논의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일단 원칙적으로 그 대통령께서 제2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냐 결국 이해상충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헌법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판단도 있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을 만약에 청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도 여쭤봤는데 그거 하게 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100일 이상 걸릴 텐데요. 그렇죠. 권한쟁의 심판 자체가 판단이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분명한데요. 권한쟁의 심판은 또 헌법재판소법에 가처분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또는 신청으로 당시에 가처분을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법안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 절차에 따라서 가능한 방법들을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지금 이 재의결을 지금 시간을 좀 두고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민주당의 꼼수였다라는 게 직결되는 게 아니냐. 지금 법과 관련돼서 의회가 본회의에 어떤 것을 의결하거나 하는 것들은 언제나 관습적으로 이루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 대통령이 제의 요구를 하면 거의 그 즉시
투표를 합니다. 지금까지 그러지 아니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투표가 그때 총선이 있었던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다 그때 다시 재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무산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총선이기 때문에 여러 어떤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아직 확정시키지 않고 상황을 봐서 하겠다. 그것 자체가 하나의 카드로 쓰겠다라는 뜻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장 변호사께서 계속 이해상충을 말씀하시는데 예. 이 두 법안 중에 대표적인 이해상충이 저기예요. 50억 특검법이에요. 왜냐하면 50억 특검법이 뭐냐면 대장동과 관련된 수사의 물꼬를 다른 방향으로 가져가겠다라는 뜻으로 읽혀질 수밖에 없어요.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지금 주범 혐의자로 이 야당 대표 본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또 다른 어떤 특검을 통해서 아니다. 범인이 다른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한다면 이거야말로 그 해당 정당에서 그 특검법을 내는 게 이해상충이고요. 세 번째, 지금 이 민주당의 의원들은 2000년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청와대 2003년도에 청와대에서 아까 이례적이라고 그러셨죠? 왜 이번 정부가? 안 이례적이에요. 노무현 정부는 벌써 2번씩이나 특검법을 2003년도에 거부를 했어요. 한 특검법은 뭐냐면은 대북 선거 문제 거부했어요. 바로. 그다음에 두 번째 특검법은 뭐냐면 아니 부인만 측근입니까? 가장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양길승 제1부속실장, 당시 청와대. 두 번째가 최도술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 사람은 노무현 부산 캠프의 회계 책임자였어요. 마지막으로 진짜 측근이 이광재 의원. 이 세 사람이 각각 SK에 11억 원 받고 또 부산 쪽 어떤 건설업자로부터 몇십억 원 받고 이런 의혹, 써낸문으로부터 받고 이런 의혹이 모두 다 언론에 다 나와서 야3당이 전부 3분의 2가 전부 찬성을 해서 알겠습니다. 넘겼는데 예.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한테는 특검법을 견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고 거부를 했어요. 예. 아니 그렇게 하신 분들이 갑자기 지금 대통령의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해서 이것이 내로남불이라는 거죠. 반박 드릴게요. 글쎄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특검법이 거부됐던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국회에서 다시 제의가 돼서 통과가 돼서 이미 그 특검 법안이 효력이 정해졌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것과 비교하기는 또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는 측면은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적인 여론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계속해서 강조해 오셨던 것이 법치주의고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그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국민들께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해하실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특검법과 관련한 양측의 논쟁 앞으로도 계속될 걸로 보이고요. 저희는 다음 아이템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가 영장 심사에 얼마 전에 출석을 했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명문을 참고해달라. 영상 보고 옵니다. 이재명 대표 왜 공격하셨습니까? 정당이가 외국인을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8쪽짜리 제출을 했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8쪽짜리 변명문은 이 범행 당시 상의 주머니 안에 있었고 경찰에 압수를 당한 상태입니다. 시국을 성토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하는데 또 오랜 기간 검찰에서 수사를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 표현, 이 내용들. 거의 확신범이라고 보여져요. 예, 왜냐하면 지금 그 8쪽에 그 문건을 제출한 걸로 보면은 본인이 나는 정말 내가 이 일이 너무나 당연하다. 내가 하는 일이. 이거는 자기 스스로 범죄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내용이 그거예요. 뭐 부동산,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이 폭망하고 대북 굴욕 외교, 이거 경제가 완전 쑥대밭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이재명이 지금 당대표로 있는데 민주당은 다 이재명 살리게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을 뭐 없애야지. 이게 지금 나라가 사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지금 이 정도 되면 이제 확신범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신범에 대해 다만 자백할걸요? 모두 다 자백해요.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뭐 지금 수사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과거에 그 사례가 다 있습니다. 그 사례대로 아마 이제 적용돼가지고 형량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이번 사건이 또 미치는 정치적 파장들도 있는데 이게 정치가 너무
양극화되다 보니까 이게 진영을 떠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느냐.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할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예. 우려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선거가 더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번에 여야 정치권 할 것 없이 다 반성하고 있는 게 우리가 뭔가 우리 안에서 진영 논리가 점점 더 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혐오 표현이라든지 막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사실은 암묵적으로 용인되어 왔던 게 아니냐 이런 반성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국민들께 어떤 정책이나 좀 긍정적인 면으로 승부를 보기보다는 예. 어떻게 하면 상대를 더 악마화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해왔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언론 환경이나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뭐 일부 유튜버들은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분노를 양상하고 그 분노를 매개 삼아서 수익을 만들던 그 유튜버들과 결탁해서 정치적 이익을 누리던 이런 인사들이 이제 정치권 안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이번 공천 과정에서 혐오 표현이라든지 막말 표현을 사용하면서 국민들의 적개심을 부추겼던 인사들에 대한 공천 페널티를 주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여야에서 나오고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큰 것이고요. 정치권이 뭔가 제대로 된 정책으로 승부 보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분노, 적대심 이런 것들을 양분 삼아서 성장해 왔다라는 것이 참 우리가 반성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김 씨는 이 범행 전날인 지난 1일 이 KTX를 통해서 부산역으로 이동을 했고 이 김해 봉하마을과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을 했습니다. 최근 뭐 며칠뿐만이 아니라 수개월 동안 이 대표를 쫓아다닌 걸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지금 드러난 상황으로 추정을 해보자면은 뭐 앞으로 처벌, 구형량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쫓아다닌 정황이 있다. 특히 뭐 사전에 답사한 그런 정황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수사기관에서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철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계획 범죄로 판단될 가능성 높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그런 테러가 있었을 때도 살인의 고의는 그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음에도 10년형이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인미수혐이었는데 12년형이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분명히 이제 살인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최소 10년 이상의 중형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특히나 지금 확신범에다가 철저한 계획하에 이 범죄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형이 더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뭐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 중에 위원회를 열어서 이 공개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이고 이 이재명 대표 이송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서울과 광주광역시 그리고 경남 지역 의사회가 성명을 내고선 이 이송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건 어저께 상황이고요. 오늘은 전북의사회하고 대전의사회까지 합치면 거의 전국적인 그런 지방의사회들이 한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권역 이 응급의료 체계는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이 모든 직능들이 정말로 정부와 오랜 기간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체계예요. 그러니까 진짜 응급한 분들을 어떻게 살려내느냐 이것을 머리를 짜내서 권역별 응급의료 체계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헬기를 한번 보세요. 헬기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부산엔 딱 2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전에 딱 1대가 있고 이렇게 지역적으로 딱 배치가 됩니다. 소방 응급 헬기가요. 그러면 당시 부산에선 2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능이 좋은 거를 지금 이재명 대표가 타고 성능이 조금 그보다 떨어지는 것이 그때 비상 상황이 그러니까 고장이 났었대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1대밖에 없었는데도 그거를 띄워서 서울에 갔다가 빈 헬기로 돌아왔고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아덴만 사건 때 석선장 기억하시죠? 그 석선장이 이 서울공항에 내려서 아주대병원이 외상센터 있지 않습니까? 헬기 운영 못했어요. 당시에 이 상황이 18점, 외상 점수가 18점이 나와서 구급차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사들이 묻는 게 뭐냐면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석선장보다 더 위급한 상황이었느냐. 근데 위급한 상황이었다면 부산에서 수술을 받았어야 됐고 위급하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면 헬기를 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다른 사례, 다른 환자와 직접 비교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워 보이고 일단 지금 근데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무슨 말씀인지 여기에 체계가 뭐냐면 외상 점수가 몇 점이어야만 이 헬기를 탈 수 있다라고 근거가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재명 대표도 공개하라. 몇 점이냐. 아덴만크 석선장보다 높으면 인정을 하겠다라는 게 의사회의 이야기라서 제가 전달드립니다. 이 내용 듣고 반론도 좀 들을게요. 이송 논란은 지금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의 진실공방 양상으로도 일부 번졌는데 내용 듣고 옵니다. 목 정맥이나 목 동맥의 혈관 재건수는 난이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고 저희가 중환자실과 수술실을 준비하고 정해진 대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술을 준비를 했었죠. 치과에 연락을 하고 수술방을 준비하고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면 갑작스럽게 출혈이라든지 이렇게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저희들이 좀 막았었고요. 자, 그러면은 민주당은 지금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은 가족들의 이제 간호를 받을 수 있게 이제 가족들을 좀 지근거리로 옮기는 상황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이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저는 정치 쟁점화 시킬 것도 없고 일종의 논쟁을 벌일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1야당 대표의 또 피습이지만 그 상황을 보고 있었을 가족들, 그리고 그 병원에서 일종의 의사결정을 그 혼수 상태에 빠진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서 해야 했던 가족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가족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도 있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 자체가 뭔가 지역 의료에 대한 폄훼처럼 비춰지는 것에도 동의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것이 정치 쟁점화가 되는 것에도 사실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입니다. 가족들의 의사를 존중했고 가족들의 의사에 어떻게 보면 의료진들도 뭐 크게 이렇게 반대하거나 막거나 이런 상황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송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뭔가 정치권에서 더 나서서 논쟁을 키우거나 아니면 좀 갈등을 부추기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해석을 덧붙이는 것은 사실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웠던 상황이었던 만큼 긴박했던 상황 속 가족들의 여러 가지 결정에 대해서 사실 제3자들이 여러 가지 왈가왈부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 좀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일부 지역 의사회에서는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민주당 측에서는 지역 의료를 폄훼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정치 쟁점화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의 이상민 의원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식사 뒤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영상을 먼저 보고 옵니다. 어떤 이야기 나누셨는지 제가 뭐 정치를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여러 가지 경험과 어떤 방향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입당 논의를 좀 하시나요? 당사자를 앞에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저희와 함께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위원장님 만나시고 나셔서 결심에 조금 더 뜻이 생기셨을까요? 중요한 질문이요. 네, 중요한 질문인데 지금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하여간 제가 좀 숙고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상당 부분 위원장님하고 그 뜻이 의기투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상민 의원님과 제가 모든 분야에서 다 같은 생각일 수는 없을 겁니다. 10가지 중에서 9가지의 이견이 있더라도 한 가지 생각이 같은 분들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라면 많이 모여서 같이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질문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뭐 입당 수순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아니 원래 이상민 의원은요. 지난번 탈당한 이후로 탈당하기 전부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국민의힘에서 많이 이제 모셔오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시점에 잠깐 멈췄다가 다시 지금 이제 가동되는 그런 건데요. 그 결과적으로 저는 이상민 의원은 오신다고 봐요. 국민의힘으로. 지금 대전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 왜 그러냐면 대전이 의석수가 한 7석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7석이 지금 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번에 그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오시면서 입당하면서 이게 그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바람을 좀 일으켜 주신다면,
그거는 대전으로서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총선을 위해서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이상민 의원을 우리 국민의힘으로 입당시키는 게 아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글쎄요, 뭐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민주당을 탈당하기 전부터도 뭐 국민의힘으로 갈 가능성까지도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왔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그림 자체가 그렇게 놀랍거나 새로운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만약에 정말 국민의힘으로 가실지 막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국민들도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뭐 북돋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애초에 이상민 의원이 이제 탈당을 하면서 국민의힘으로 가실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 여전히 많았었기 때문에요. 그림 자체가 뭐 그렇게 새롭거나 신선하거나 뭐 중도 확장으로까지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견된 일이었다. 뭐 이런 지금 평가시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번 주 대구와 광주에 이어 어제는 이 총선의 승부처인 경기도를 찾았습니다. 이 격차 해소 정책을 강조했는데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에서는 주인공 남매 3명이 산포라는 경기도의 가상도시에서 살면서 산 넘고 물 건너서 서울로 출근하는데요. 이미 출근하기도 전에 녹초가 돼버리죠. 경기도의 시민들은 서울의 출퇴근과 통학이 참 고통스럽고 주거 비용에 따른 어려움도 큽니다. 우리 당은 이번 총선에서 경기의 동료 시민들의 교통, 안전, 치안, 문화, 경제 등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더욱 집중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경기도에서도 지지자들과 일일이 사진을 찍으며 민심과 소통하는 행보를 이어가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현재 행보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통과 의례라고 생각을 해요. 법조인이었잖아요. 그리고 평생 뭐 검사를 했고 잠시 법무장관, 뭐 국무위원을 했고 이제 정치인을 합니다. 굉장히 다른 영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뭐 유권자들, 뭐 상대 진영이든 아니 이쪽 진영이든 저 사람이 정말 정치인으로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궁금해야 하는 어떤 대목에서 전국 지방수련회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이크가 주어지고 자연스럽게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럼으로써 정치인의 레토릭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계속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지역에서 순발력 있게 그 지역에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워딩을 하느냐 이런 부분 들이 사실상 쭉 보면서 국민들은 점수를 매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몇 점짜리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과정을 아마 하는 것 같고 또 신임 당대표는 언제나 전국순회 합니다. 그렇죠. 시작하자마자. 뭐 정해진 절차예요. 일정이에요. 일정이 그렇죠. 어느 뭐 정치인이 아까 비정치인이 아니라 진짜 정치인 당대표더라도 일정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가 겹쳐서 지금 여러 상황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신당 창당과 관련된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준석 전 대표는 이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찾아서 길거리 당원 모집에 나섰는데 박 의원님,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이 움직임에 대해서 평가가 조금 엇갈렸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일단은 생각한 것보다는 그래도 좀 창당 속도가 빠르다.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 이 지역별로 당원들을 모아야 되는 그 선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이미 다 훌쩍 넘었다고 하고 그래서 8개 지역에서 벌써 이제 조건을 충족했다 이렇게까지도 이준석 전 대표 측근들이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만 보더라도 신당 창당에 대해서 굉장히 속도가 붙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원래는 온라인 당원 모집이 약간 이 개혁신당의 약간 좀 트레이드 마크 같은 거였는데 이번에 오프라인으로 나서서 그것도 대구에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 국민의힘과 정면승부 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단순히 보수 진영에서 갈라져서 나오는 보수 신당이 아니라 일종의 좀 빅텐트를 구사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낙연 전 대표와의 대화라든지 뭐 다른 신당들과의 대화 이런 것들까지도 다 열어두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만큼 일종의 세력화를 향한 속도에는 점점 더 가속화가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지금 뭐 허은하 의원도 탈당을 해서 합류를 했고 이곳에 합류 의사를 타진하는 의원이 꽤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긴장감이나 그런 거는 국민의힘 내부에 없습니까?
아니 이제 저 부분은 사실 그렇다고 해서 그 10명의 이름을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주장이죠. 그냥 사실은 그냥 얘기하는 거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사실 움직임은 없겠죠. 신당에 갈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공천 이후에 그거는 이제 상황이 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봐요. 어차피 지금 상황이요. 다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신당이 나와서 보수가 분열됐잖아요. 그럼 저 민주당도 지금 이낙연, 창당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도 이제 분열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아직 100일이 이제 안 남았어요. 총선이. 그런데도 지금 국회가 뭘 하고 있냐. 아직도 선거 제도에 관해서 합의를 못 보고 있어요. 지금 비례대표제를 연동형으로 가겠다는 거냐 아니면 다시 병립형으로 가겠다는 거냐. 이것도 지금 결정을 안 짓고 있죠. 저는 이게 결정이 짓지 않으니까 이준석 신당이든 이낙연 신당이든요. 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빅텐트를 만들 건지 아니면 말 건지 이게 수싸움이고 계산을 계속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장 우려하는 건 뭐였냐면은 이준석 신당이 사실 수도권에 막 후보를 내버리면 그건 아주 미미하게 작동되지만 1000표, 2000표로 만약에 갈라지는 그 예민한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도권. 근데 수도권은 국민의힘이 지금 불리하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그게 불똥이 튈까 봐 다 전전긍긍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낙연 신당이 나와가지고 또 지역별로 이낙연 신당이 똑같이 막 후보들을 다 내버리면 사실은 뭐 이제는 전전긍긍할 필요는 없는 거죠. 양쪽 다 전전긍긍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이게 튈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각자 지역별로 사실은 저는 안개 속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안개 속이다. 일단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 등과의 빅텐트 가능성에 대해서 느슨한 연대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이 내용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깰 정도의 파격을 또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그걸 하실 수 있으면 저는 꽤 시너지가 날 수 있겠다. 공천 과정에서의 여러 교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양당이 이제 느슨한 연대 성격의 선거연대를 가지는 거죠.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일단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공격을 당해서 지금 입원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뭐 이른바 이제 비명계 의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는 아직까지 좀 조심스러운 그런 또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좀 나와 있다 하더라도 속도만큼은 좀 지금 천천히 가는 것은 분명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과연 당내에서 어떤 탈당의 명분이라든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사실 당원들이나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창당까지 나아간다 하더라도 그 파급력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화를 아까 나누던 중에 이 정미경 의원님께서 검수완박 70% 반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여론조사 찾아보니까 국민의힘 자체 조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가 없고 다른 내용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검찰 수사권 그대로 유지가 55%,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한다가 35% 여론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당시 이제 임기 내 처리가 27%가 있었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가 65%가 있었다는 여론조사가 있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권 쟁점은 여기까지 짚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일대 다방에서 여성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가 어젯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씨는 강해 보이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범행 동기와 함께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검은 모자에 마스크를 쓴 남성이 호송 차량에서 내립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 다방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된 57살 이모 씨입니다. 유가족 오셔서 우셨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이 씨의 행방을 추적해온 경찰은 공개 수배 13시간 만인 어젯밤 10시 45분쯤 강원도 강릉시 재래시장 부근에서 이 씨를 검거했습니다. 이 씨는 범행 직후 서울을 거쳐 버스로 강원도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5일 경기도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60대 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데 경찰은 두 현장에서 이 씨의 지문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만 마시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서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기가 강해 보이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강릉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이 공개 수배에 나선 지 하루 만에 붙잡힌 건데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권성희 시사평론가 새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피의자 일단 고향과 양주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데 강릉에서 붙잡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5일에 오전 8시 반쯤이었죠. 양주의 한 다방에서 사장인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지 14시간 만인 어젯밤 10시 44분경에 강원도 강릉시 한 재래시장 인근에서 이모 씨가 붙잡혔습니다. 이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사실 그 전까지는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다녔고 또 옷을 갈아입었고 휴대전화도 없었기 때문에 경찰 추적이 상당히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따르면 일주일가량 추적을 하면서 CCTV에 포착된 피해자의 걸음걸이, 행동을 눈에 담았다고 하고요. 노상 반대편에서 지나가는 피의자를 발견하고 바로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양주에서 범행 이후에 택시를 타고 서울로 도망을 친 거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다시 고속버스를 타고 강릉으로 도망간 겁니다. 이렇게 강릉으로 간 이유에 대해서는 멀리 도망가고 싶었는데 강원도가 멀게 느껴졌다. 이렇게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강릉에서 체포된 피의자 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일산 서부경찰서로 압송됐는데 오늘 새벽 영상 보고 옵니다. 왜 혼자 일하는 여성에게만 그렇게 범죄 저지르셨습니까? 강릉에는 왜 가셨어요? 금품 탈취 목적 있었습니까? 일주일 동안 그럼 어디로 도망다니신 거예요? 자, 범행을 저지른 배경, 이유, 현재까지 어떻게 조사가 됐습니까? 피의자의 진술이 정말 황당한데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취지로 경찰에게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스스로 약하다고 느꼈고 평소 술을 마시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진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건데요. 참 황당한 진술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여성 혼자 다방을 운영하는 곳에 가서 절도를 했던 전과들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경찰로서는 정확한 범행 동기 이런 것들을 또 수사한 후에 구속영장 신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어제 피의자 압송 현장에서 유족들이 또 오열을 하며 주변을 안타깝게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일산 사건 피해자 유족 A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A 씨가 지난해 12월 30일에 이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조카의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전화를 받고 살해된 피해자 B 씨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를 곧장 찾아갔는데 이 다방문이 닫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과 소방대원의 소방대원의 도움을 받아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참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내 여동생이라고 하는데 막내 여동생의 주검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최근에 이 동생의 장례를 마친 A 씨 뉴스를 보던 중에 살인범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일산 서부서로 압송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찾아가게 된 겁니다. 이후에 일산 서부서의 피해자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A 씨가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 취재진의 모습에 의해서 포착이 됐는데요. 이 모습을 통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중 영장이 신청될 걸로 보이는데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도 앞으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청구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미 도주를 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높아서 구속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겠고요. 특히 신상 공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범죄 굉장히 잔인한 범죄이고 충분한 증거도 확보됐다고 볼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신상 공개까지도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신상 공개가 더 중요한 이유는요. 이 범죄자가, 이 피의자가 여죄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신상 공개를 통해서 혹시 모를 또 다른 피해자들이 신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상 공개를 통해서 이 피의자의 알려지지 않은 여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샅샅이 밝혀야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출소 이후 약 2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 부분도 지금 눈에 띄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처벌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렇습니다. 누범으로 가중이 됩니다. 자, 형법 35조에 보면 이제 누범 가중이 있는데요. 지금 출소를 한 지 3년 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또다시 저질렀을 때는 장기 2배까지 가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출소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살인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범 가중의 그런 상황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겠습니다. 지난 4일이죠. 이 괌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강도에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게 괌 교민사회에도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괌하면 안전한 관광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번 소식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7시 40분에서 8시 사이에 한국인 부부가 괌 투몬 지역의 건비치에서 숙소로 가던 중에 이 강도 일당을 만난 겁니다. 이들 일당 2명 어두운 색의 SUV 차를 타고 부부 뒤로 다가왔고요. 이들 중에 한 명이 차에서 내린 뒤에 총기로 부부를 협박하고 소지품을 요구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부부가 저항하면서 몸싸움이 발생했고요. 용의자는 남편에게 총을 쏜 뒤에 달아났습니다. 남편은 병원으로 곧장 이송됐지만 안타깝게도 그 다음 날 사망했습니다. 이들 부부 은퇴를 기념하기 위해서 괌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범행을 저지른 범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못 잡았습니다. 범행 직후에 도주를 했고요. 구체적인 정보도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범행이 발생했던 그 지역이 굉장히 어두웠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인상착의도 제대로 지금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가용한 모든 그런 자원들을 지금 수사에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제보에도 포상금을 좀 많이 걸었는데요. 5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6,600만 원 정도의 포상금을 걸어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괌 여행할 때 이런 부분들을 더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다음 소식은 미스트롯 3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목요일이죠. 1대1 서바이벌 배틀의 최종 결과가 공개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1라운드에 모두 72명이 참가했잖아요. 이 가운데서 2라운드로 직행할 46명의 이 명단이 발표가 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진선미 역시 공개가 됐는데요. 진에는 이분이 진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 시청자분들 아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통 트롯 꺾기 신공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도 아깝지 않을 이 배아연 씨가 진의 영광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선에는 이분 클래식계에서 상당히 유명한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소프라노 복지은 씨가 진의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번에 소프라노에서 트로트 가수로 이제 전향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의 두 번째 라운드의 모습도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미 하면 이분 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바로 중학교 학생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정서조 양 15살인데 리틀 이미자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는 참가자입니다. 이미 지난해 앨범을 발매를 했기 때문에 가수로 활동도 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분의 유튜브 구독자이시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분 역시 앞으로의 두 번째 라운드, 세 번째 라운드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참가자이기도 합니다. 자, 마스터들이 직접 뽑은 1라운드 탑3 무대가 있는데 직접 보고 오시죠. 잔잔한 내 가슴에 조약돌은 회던져 당신이 던져놓은 사랑의 조약돌 가창력의 무대 매너까지 돋보이는 무대들인데 이번 회차에서 본격적인 팀 미션이 시작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이 마스터 추천 장르별 팀 미션이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1라운드를 통과한 총 45명. 그러니까 아까 제가 46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분이 아깝게도 지금 임신 초기라고 해요. 그래서 컨디션 관계상 자진 하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45명이 이제 참가를 하게 됐고요. 9팀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스터가 추천한 트로트 장르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선택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선택된 곡으로 경연을 펼치게 됩니다. 팀 미션에서 오라트를 받게 되면 팀 멤버 전원이 그 다음 라운드, 3라운드로 직행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오라트를 받지 못하게 되면 탈락 후보가 됩니다. 팀 멤버 전원이 탈락 후보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 마스터들이 회의를 통해서 3라운드 진출자가 결정됩니다. 자, 이 팀 미션의 폼은 챔피언부가 직접 열었는데 이 무대도 직접 보고 오시죠. 내 마음은 살랑춤풍이 어깨춤 찰누가당시 풍악을 울려라 온 세상 떠들썩하게 풍악을 울려라 내 힘이 춤출 수 있게
자, 걸그룹 못지않은 칼 군무로 지금 마스터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오라트였습니다. 지금 잠깐만 보셔도 굉장히 신나는 무대가 연출됐잖아요. 장민호 마스터의 풍악을 울려라 국악 트로트를 선택해서 불렀는데 사실 이들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1대1 데스매치에서 지금 두 번째 라운드에 참가한 챔피언부 7명 모두가 오라트를 받은 참가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을 한 그런 팀입니다. 그런데 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법인데 이들은 그 기대를 그대로 충족시켜줬습니다. 1라운드에서 7명 전원이 오라트를 받은 멤버들이니만큼 이번에도 완벽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대로 바로 7인조 걸그룹으로 트롯 걸그룹 만들어도 좋겠다라는 취지의 마스터들의 평가도 나왔습니다. 요즘 목요일 밤만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다음 주 더 흥미로운 전개가 기대된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9팀 가운데 3팀의 경연을 보셨고요. 나머지 6팀의 경연이 펼쳐지는데요. 6팀의 경연 역시 눈호강, 귀호강 하는 무대가 펼쳐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3회 방송 이후에 대국민 응원 투표 시작이 됐거든요. 내가 응원하고 있는 참가자가 있다면 투표로 꼭 힘을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 중 가장 춥다는 절기상 소환이 오늘 아침에 영하권 추위를 보였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4도로 어제보다 5도 정도 낮은데요. 찬바람이 점차 강해지면서 내일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공기는 깨끗해졌습니다.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중부와 호남에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6도 정도 낮겠는데요. 서울이 4도, 춘천 5도, 안동 6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TV조선 뉴스 현장 마칩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